네, 이번엔 전국 상황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최 변호사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가 모레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구치소 방문해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이었죠. 예. 보통은 이제 하루 정도 이제 휴식을 취하게 된 다음에 한 이틀째쯤에서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봤더니만 공교롭게도 금요일이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할 그럴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오게 되면은 새로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 절차가 다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번거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앙지검으로서 소환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사팀이 서울구치소로 찾아서 가는 것이 오히려 경호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편의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1996년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예. 여러 가지 점을 어떤 안전이라든가 경호상의 문제를 해서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와 같은 전례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보도에 따르면은 이 서울구치소 내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사하기 위한 임시 조사 장소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검찰 조사도 길게 했었고요. 또 영장 심사에서도 항변을 길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구속이 확정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부인 전략을 썼다면 좀 전략을 좀 바꿀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제 계속 부인을 하면은 예. 형량에도 관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일관했는데 그렇죠. 직접 이제 수사를 받을 때는 좀 바꾸지 않겠는가 태도를 그런데 만약에 또 그 형량 전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한 것들이 전부 이제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또 형량을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당히 이건 딜레마인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이제 뒤집기도 어렵고 또 뒤집지 않자니 또 형량이 높아질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아마 전체적으로 부인 쪽에 무게를 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부인을 전혀 안 한다면 예. 그것을 다 인정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한 게 완전히 거짓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계속 부인으로 일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동생 박지만 회장이 지금부터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변호인단 교체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변호인단 전략에 뭔가 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3전 전패, 예. 3전 완전 KO패를 그렇죠. 당했죠. 아시다시피 탄핵에 8대 0으로 해서 탄핵이 인용되었고 예. 또 검찰 수사할 때도 나와서 손범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검찰 가족의 경의를 표현다 했는데 돌아서니까 영장 청구를 했고 영장 청구에서도 나갔다가 지금 오랜 기간을 거쳤습니다만 오히려 판단 자체는 이재용 부회장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결국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변호인의 변호 전략에다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족인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의 이 변호인단의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이 주말 동안 대형 로펌 관계자들을 만나서 예. 뭐 교체는 어려울 테고 아마 추가 선임을 할 가능성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손범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숲을 볼 수 있는 변호사가 있고 나뭇잎까지 보는 변호사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형사사건 특히 대형 형사사건 내지 뇌물죄 같은 것들을 다뤄본 경험이 많은 분들을 추가 선임할 가능성이 있다 보이는데요. 예.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추가 선임된 변호사들과 함께 변호인 접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 질문에서 했듯이 월요일, 내일이 아니고 화요일 날 예. 검찰이 하루를 수사를 늦춘 하고 거죠? 했는 것은 예. 아마 그와 같은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변호인단이 나름 또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해왔지만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뭐 김평호 변호사나 손범규 변호사나 이렇게 뭐 언행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결과를 결과적으로 초래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리 다툼을 예. 해야 되는데 법리 이전에 기본적인 팩트를 부인하는 쪽으로 가니까 예.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국민들의 공분이 결국은 헌법이라든지 이런 재판에 굉장히 영향을 준 거라고 봐야죠. 지난번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할 때 그때 했던 얘기가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까지 검찰과 언론 탓을 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바로 그러한 점이 상당히 지금까지 부정적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의 이제 판단도 계속 언론과 검찰을 탓하니까 앞으로 향후에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리를 가지고 어떤 저 형량을 낮출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뭐 어떤 그 반성이나 이런 사과 쪽을 좀 보였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우리 최 변호사가 3전 전패했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 지금은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지금 전략을 좀 바꾼다면은 좀 형량을 결국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예. 예, 뭐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박지만 회장도 동생도 이제서야 돕기 시작했고 진작에 박 전 대통령이 좀 여러 사람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결국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첩 인사의 어떤 그 참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예.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호인단들도 보면은 굉장히 그 유영하 변호사, 특히 뭐 대통령이 있거나 당 대표로 할 때에 그 정치에 그 출마했는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도왔던 사람 아닙니까? 예. 가장 지근거리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주로 변호인까지 썼다는 점에서는 그러한 어떤 변호인 전략에 상당 부분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예. 다만 한계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교적 큰 로펌에 있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최순실 씨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건을 수임하게 될 경우에는 경영진과 상의하라 할 정도로 큰 로펌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사건은 가급적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예.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으로도 여러 그 역량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려고 했는데 다들 그것이 실패했고 또 이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종관 변호사들을 이른바 다 써버렸더니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임할 만한 변호사가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도 같은데요. 예. 이제 그 동생인 동생이 전면에 나서서 변호인과 어떤 옥바라지를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특히 옳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서향희 변호사가 지금 현재는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휴업에서 다시 그 개업을 한 다음에 서 변호사의 인맥을 통해서 추가 선임을 한다고 하면은 예. 아주 그 역량 있는 변호사를 할 수 있겠고 예. 앞으로의 어떤 법리적 논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3전 전패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새로운 변호인단은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라는 큰 산을 일단 검찰이 넘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병우 전 수석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맨 마지막이라고 예.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 수사도 남아 있죠. 롯데라든지 이제 SK 이런 데들. 역시 근데 우병우 전 수석은 공무원 인사에도 부당하게 개입했고, 그리고 특별감찰관 활동도 방해를 했고, 그리고 세월호 수사 때도 어떤 그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일기 특수본도 그랬고, 또 그 전에 특별수사팀도 실패했고, 박영수 특검팀도 결국은 우병우 예. 수석을 어쨌든 구속하지 못했단 말이죠. 이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축적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검찰이 이제 2기 특수본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이 수사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국정농단을 방조했거나 묵인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예. 우병우 전 수석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입증 자료 때문에 저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철저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수사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한 차례 기각도 됐고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의혹은 참 오래전부터 계속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 검찰에서는 그럼 어떤 걸 좀 주력하고 보강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지난주였습니까? 예. 그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그 사저로 돌아온 이후에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되는 사건으로서 영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때 압수수색을 해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은 서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압수수색 결과를 가지고 그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었던 그 파견 검사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행정관들을 이미 조사를 했다라고 예. 하는데요. 결국 그 증거를 통해서 플러스 알파된 것에 우병우 수석의 혐의가 나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예.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불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점에서 지금 이 이영렬 그 특수본 같은 경우에 어떤 그 결정을 할지는 주목이 되는데 예. 적어도 지금까지 언론의 보도를 봤을 때는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 뚜렷한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가 지금 아직까지 전혀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연 그렇다고 하면 수사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 우병우 수석이 정말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번 주면은 아마 판가름 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그 검찰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도 또 지켜봐야 될 네, 대목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국정농단 사건 그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 뇌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도 예.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있기 때문에 예. 구속이 된 측면이 굉장히 크잖아요. 뇌물 공여자 있는데 뇌물 공여 혐의 있는데 뇌물 수수 혐의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 재판이 역시 뇌물죄를 입증하냐의 여부인데 계속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는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뇌물죄 입증하지 못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에서도 결국은 검찰이 기소한 이런 쪽으로 전혀 수사가 다가갈 수가 없는 거겠죠. 역시 이재용 전 부회장은 계속 부인할 수밖에 없죠. 이재용 부회장은. 따라서 이번 이 재판에서 이 뇌물죄를 어떻게 보느냐가 이 전체 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어떤 흐름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3자 뇌물, 미르와 K스포츠단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뇌물이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을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식의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관건인데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그 재판 준비 절차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를 알았는지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어떤 내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성명했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재용 부회장 나는 최순실 몰랐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수사 절차에서 얘기했던 것과 이재용 부회장이 법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요. 이제 준비 절차를 끝내고 죄송합니다. 법정에서 예. 어떤 식으로 지금 삼성에서 대응할지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재판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재용 부회장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씨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 예. 이제 다가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어쨌든 지금 같습니다. 제3자 뇌물죄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상당히 좀 운명 공동체라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엮여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요 며칠 기조를 보면 특검 수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박한다고 할까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이 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인 것이 예. 적극적으로 뇌물 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가장 원론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태도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변화를 보일 것인가?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에서 최순실 씨도 모른다,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관적인 어떤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진술의 변과가 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고 결국 서로가 서로의 운명 공동체로서의 어떤 원론적인 대응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all or nothing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부인이 인정이 되면 사실 뇌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무죄가 나올 겁니다. 예. 반면에 당사자가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청탁이 인정됐다라고 해서 대가관계 인정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뇌물이 액수가 298억 거의 1억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년 이상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는 한 3년 전후에 상당히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과연 진술이 자백을 할 것인지 계속 부인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본인들의 판단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고 이런 법리 다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국민의당 경선이요. 이제 화요일 날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는 거고 오늘 경선 결과는 잠시 뒤 7시 반쯤 나온다고 하는데 이번 경선을 통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상승세를 탄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호남에서 64%를 얻었어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안희정 후보가 점점 이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예. 안희정 후보의 표가 많이 안철수 후보에게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잠깐 좀 정체를 보이다가 이 예. 경선 국면에서 지금 말씀처럼 상당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거의 이제 문재인 후보와 이제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두 후보가 다 60%를 넘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로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양자 대결 구도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바로 따라서 자강론에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비문연대보다는 스스로가 1대1 양자 구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 근거가 바로 이제 경선 국면에서 계속 손학규 후보와 박지원 후보를 먼 이제 표차로 따돌리는 것에 예.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민주당 경선 결과도 같이 이제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안 후보는 본인이 얘기하다시피 자신이 바로 이제 문재인 후보를 상대할 적임자다 해서 1대1 구도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역시 경선이 끝난 다음에 또 이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 판세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번 대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구도 끝까지 구도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은 기승전 구도의 예.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박 전 대표가 처음에는 경선 관리 공정하겠다, 예.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니까 오늘은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 구도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아직은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예. 지금 제가 끝까지 가봐야지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 구도가 어떻게 잡히냐가 굉장히 결정적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로서는 1대1 양자 구도가 되는 게 가장 유리하죠. 유리하다는 게 문재인 후보로서는 역시 썩 내키지 않는 구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 다자 구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자 구도가 되면 이 보수 중도의 표가 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서는 양자 대결로 감으로써 보수 중도의 표가 자신한테 옴으로써 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아마 이제 박지원 전 대표가 이제 그렇게 양자 대결의 가능성을 전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양자 대결로 갔을 때 오차 범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라는 거는 누가 우위에 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그런 걸로도 분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실 지금 그 중도 내지 보수층 같은 경우에도 그 안희정 지사를 상당히 지원을 했고 그렇게 예.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마치 2007년의 대선처럼 이 민주당의 내부 경선이 결국 결선이나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하는 예. 그런 구도 속에서 중도 보수까지도 이 민주당의 후보들을 많이 찍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문재인 후보가 독주 체제를 구입한 이 상황 속에서 계속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 중도 보수층의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안희정 후보 지사 후보를 지원하던 표가 급속도로 빠져서 이게 그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로 전략적인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쉬프트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안철수 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러고 예. 있는 반면에 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시 전략을 하다가 예.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서 상당 부분 긴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거의 그 각 진영마다 후보가 결정되고 있는 진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큰 틀에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전과는 상당 부분 어떤 다른 전략 이대로 가면 그냥 문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어떤 상당히 드라마틱한 그 결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도 끝까지 가봐야 하는 상황이 예. 아닌가 싶습니다. 최 교수님, 여느 때와 대선이 너무 다릅니다. 지금 최순실 게이트 불거져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지금 남은 기간이 거의 30일 그렇죠. 정도밖에 40일 뭐안 안 남았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각 당 후보 결정되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렇게 전광석화로 진행되는 대선 경선에서는 뭐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할까요? 글쎄 이번 선거가 예. 여느 때 선거와 많이 다른 점이 예. 정책과 공약이 없어요. 그렇죠. 어느 선거나 다 정책 공약이 없다라고 우리가 비판하고 지적합니다만 그래도 그 대선을 관통하는 대선을 가르는 뭔가 이슈가 있었어요. 지난 2012년도의 대선 때는 경제민주화 복지 예. 이게 어쨌든 지금 박근혜 후보 측이 선정을 했던 거죠. 그리고 2010년도의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천안함이 폭신됐던 해였는데 그때 지방선거 때 어쨌든 여당의 그 안보 담론, 예. 야당의 복지 담론 이게 충돌해가지고 결국 야당이 이겼거든요. 프레임 대결이 있었죠. 결국은 뭐 예. 정책이나 공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후보 때는 그 세종시 이전 문제. 이번 선거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각 당 주자라든지 각 정당들이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렇고 아무 언론도 잘 주목하지 않고 있고 잘 인식돼 있지 않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구도의 선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바로 그래서 이번 선거는 대개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 선거가 진보 대 보수의 진영놀이로 갔었는데 예. 이번 선거는 진영놀이라고 보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안철수 대 문재인이 가장 큰 후보들 아니겠어요? 가장 지지율이 앞서 나간 후보고 안희정 지사가 전체 지지율에서는 앞서갔었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율에서 떨어지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2위로 올라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보수의 진보의 양자 구도가 아닌 거죠. 진보 대 중도의 구도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이게 다자 대결이냐 양자 대결이 이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이런 선거가 예.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탄핵의 연장선에서 이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다 보니까 검증할 틈이 시간도 별로 없는 없는 것 거예요.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보수 대 진보도 아니고 진영놀이도 아니고 그야말로 구도 어떻게 짜이냐가 결정적으로 이 선거를 좌우하는 이런 선거가 되고 네. 있어서
대단히 이례적인 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어쨌든 여론조사 구도는 국민의당, 민주당 상당히 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고 공방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사면 관련 발언을 놓고 며칠째 계속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그 하남에서의 어떤 유세 중에 기자가 짓궂게도 안 후보한테 물었습니다. 예. 이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만 예. 나는 옛날에도 벌써 동의를 하다. 이건 사면위원회란 독립된 위원회를 해서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최대한 제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박근혜는요 이런 걸 물었더니만 예. 그것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금 수사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파 진영을 어떤 겨냥을 했는 선거 전략적 발언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알게 된 것인데 상대방이 자기를 비난한 경우에 내가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지금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어떤 그 사면권을 자제하려고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를 그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예. 있는 상황인 것 원래 같습니다. 사면을 남발하면 안 된다라고 앞에 못을 받고 한 얘기인데 너무 말을 잘라서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있다. 이게 국민의당의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번 선거 뭐 어느 선거나 다 예. 그렇습니다만 사면 자체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당의 얘기는 지금 말씀처럼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또 공세를 하고 예. 있는 건데 그 공세는 뭐 각 당이 공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보다도 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 지금 이 대목에서 사면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재판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벌써 사면 얘기가 나온다는 게 그 부분을 지금 민주당 공격했던 거고 예. 사실 국민의당은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앞으로도 이 사면 공방이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전혀 지금 이번 대선의 어떤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사면 논쟁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까지 합쳐서 3당이 공격하고 있는 부분은 문재인 전 대표 아들 취업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2의 정유라다 이런 프레임까지 씌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소재가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 실업이라든가 뭐 그 삼포 세대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도 야권의 이제 유력 주자의 아들이 이와 같은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예. 마치 예전에 이제 이회창 전 그 대표 그 총재 같은 경우에는 대세론을 하다가 아들의 병역 문제로 완전히 그 결국은 당선이 당락이 결정됐는데 계속 그 공격하니까 문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그만하시죠 하면서 짜증스러운 반응을 고마해라 보이는데 뭐 이런 표현까지 결국 그 썼다 부분에 그러죠. 대해서 예.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지금 언론 보도와 같이 문재인 후보의 이 해명이 한 번, 두 번 계속 조금씩 변경된다는 점에서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 진실 공방을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가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전에 감사원에서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어떤 건가요? 결국 그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뚜껑을 열어보고 봤더니만 감사원의 감사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했는 게 아닌 것이 나오면서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문 후보 측에서는 조금 더 그 논란을 키우는 측면이 있는데 결국 모든 어떤 그 네거티브가 왔을 때 대응 전략은 원론적이고 원칙적으로 진실을 최대한 밝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나 싶습니다. 지금 이거 정정을 해야 될 게 왜냐하면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잘못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감사원에서 감사한 게 2개 중에서 예. 하나는 문재인 후보 얘기가 맞고 예. 하나는 틀렸어요. 다시 말해서 한 명이 지원해서 한 명이 됐다고 했는데 예. 그렇지 않아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 2명이 지원해서 2명이 된 거라서 그렇죠. 이번에 문재인 후보 측 얘기가 맞았던 것이고 예. 두 번째도 다 맞았다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아니었어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측 얘기하는 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지영 변호사께서 2개 다 틀렸다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뭐 말꼬리 붙잡는 게 아니라 예.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가 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이게 선거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해명을 했는데 나올 때마다 해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 대선이기 때문에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물론 이제 그 비판을 당하는 쪽에서는 이 지나친 공세 아니라고 볼지 모르지만 예. 또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문재인 후보 측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짜증낼 게 아니라 정말 짜증냈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이제 아들 특혜 의혹이 나오지 않게 하든가 아니면 만약에 특혜 의혹이 있었다면은 예. 인정하든가 이렇게 가야지 이 계속 선거 끝까지 가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이 정책이나 공약이 실종됐는데 예. 그 과거에 이회창 총재처럼 이 부분 가지고 아들 또 특혜 의혹 가지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국민의당도 이게 의혹이 아니다라면 접어야 되는 것이고 예. 문재인 후보도 분명하게 밝혀야 되고 이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본선전에 막이 오르면 이런 공방이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가 또 오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